자, 오랜만입니다. 이번 주에는 에스더서를 공부하겠습니다. 오늘은 에스더의 본격적인 성경적인 기록보다는 배경 설명이 주가 되겠습니다. 자, 에스더를 이해하기 위해서 잠깐 설명들을 덧붙이겠습니다. 자, 전에 보았던 표인데요. 자, 페르시아의 왕들 계보입니다. 보시면은, 자, 고레스 2세 왕이 페르시아 제국을 완성한 왕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자, 유대인들을 고국으로 돌아가서 예루살렘 성전을 재건하라라는 칙령을 내린 왕이기도 하지요. 자, 그 다음에 캄비세스 2세, 바르디아 뭐 이렇게 이어지고, 자, 다리오 1세 때 중단되었던 성전 공사를 재개하도록 한 승인을 한 예, 왕이 되겠습니다. 자, 그리고 아하수에로 왕인데요. 이제 에스더서는 아하수에로 왕 시대의 이야기를 담고 있습니다. 자, 그리고 아닥사스다 1세 에스라와 느헤미야를 예루살렘으로 파송한 왕이 바로 이 아닥사스다 왕입니다. 자, 그러니까 지금 에스더서는 성경에서는 느헤미야 다음에 배치되어 있지만 실제로는 느헤미야보다 더 앞선 시대의 이야기인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자, 우리가 주목해야 할 몇몇 등장인물들이 있습니다. 뭐, 첫 번째는 아하수에로 왕이죠. 자, 크세르크세스 1세라고도 하고요. 이 보시면 이 시기를 보세요. 기원전 486년부터 465년까지 약 20년 동안 페르시아를 다스린 왕이죠. 이 왕이 유명한 거는 한국 사람들은 별로 관심이 없죠. 고대 이란의 왕인데요. 2007년에 그 300이라는 영화가 있었죠. 재밌게 본 분도 계실 테고, 뭐 보지 않은 분도 계실 텐데요. 이 영화에서 남자들이 거의 옷을 입지 않고 등장을 해서 아주 기억이 남습니다. 뭐 역사상 가장 위대한 전사들 이야기라고 하는데, 사실은 서구 우월주의에 가득 찬 좀 보기 민망한 영화였습니다. 그래서 저는 별로 안 좋아합니다. 자, 여기에 이 그리스를 침공했던 왕을 이제 크세르크세스 왕을 이렇게 묘사해 놨습니다. 이 당시에는 그리스보다도 페르시아가 더 문명 국가였습니다. 문명, 자, 문물적으로 그리고 제국이었고요. 당시 그리스는 그 작은 소국들이 막 흩어져 있는 그냥 분열되어 있는 도시국가들의 집합체였을 뿐입니다. 하지만 크셀세스 왕이 뛰어난 군주냐? 그건 잘 모르겠습니다. 어쨌든 이 그리스를 침공했다가 결국은 이기지 못하고 뭐 패배했다고 봐도 되겠죠. 그래서 이때를 시점으로 페르시아가 서서히 그 기울기 시작한다라고 생각하면 되겠습니다. 이 에스더서의 중심이 되는 왕입니다. 그리고 와스디라는 왕비가 나오죠. 원래 아하수에로 왕의 첫 번째 부인이었습니다. 근데 어떤 이유로 폐위가 되죠. 그래서 에스더가 왕후가 되는데요. 일단 저의 평가는 그렇습니다. 와스디가 뭐 잘못했느냐? 이 아하수에로 왕, 즉 크세르크세스 왕이 얼마나 변덕이 심하고 성격이 안 좋은 왕이었는지를 보여주는 대표적인 사례가 이 와스티 왕후의 폐위 사건이라고 저는 생각해요. 물론 역사학자들 중에는 여러 가지 의견이 있을 수 있겠습니다만 제가 보는 시점은 그렇다는 겁니다. 그래서 폐위되었죠. 그리고 모르드게라는 사람이 나옵니다. 모르드게가 누군지는 자세하게는 모릅니다. 하지만 우리 학생교재 설명을 보면은 모르드게의 출신에 대해서는 알려진 바가 거의 없다. 그는 베냐민의 자손이며, 그러니까 베냐민 지파 사람이라는 얘기죠. 그의 증조부가 유태인의 첫 번째 바벨론 요수에 포로로 끌려왔음을 말씀 확실하다. 몇몇 유태 작가들은 그가 궁을 출입할 수 있었던 만큼 바사 계급 사회에서 다소 높은 직위를 가지고 있었을 것으로 믿고 있습니다. 하지만 우리 성경에 따르면 자, 여호와에 대한 지극한 신앙을 가진 독특한 히브리 사람이었고 용감한 사람이다라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자, 그리고 이제 악역이 나오죠. 바로 하만이라는 사람입니다. 우리 하만은 아말렉 출신이었던 것 같아요. 우리 아말렉
하면은 모세 시대부터 이스라엘과 적대 관계에 있었고요. 이 광야에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많이 괴롭혔기 때문에 그 이스라엘 입장에서는 전멸시켜야 할 대상으로 표현되어 있습니다. 자, 하만은 그런 아말렉의 출신이고, 그래서 아말렉 출신인 하만과 유대 출신인 모르드기가 서로 대적하는 것은 당연해 보입니다. 자, 자, 등장인물들 잠깐 살펴봤습니다. 이제 성경 본문을 볼까요? 자, 이 일은 아하수에로 왕 때 있었던 일이니 아하수에로는 인도로부터 쿠스까지, 인도, 이란의 동쪽에 있죠. 쿠스는 에디오피아를 의미합니다. 인도부터 에디오피아까지 127 지방을 다스리는 왕이었습니다. 대단한 권세죠. 그의 아버지, 할아버지들이 이루는 업적이지 않겠습니까? 당시에 아하수에로 왕이 수산궁에서 즉위하고 수산궁이 어디냐? 자, 페르시아에는 여러 수도가 있었는데요. 여기 수산은 여기를 의미합니다. 이제 지금으로 치면은 이란의 서쪽 변방 지역에 해당되겠네요. 지금 이란은 테헤란이 수도인데요. 자, 수산 여기를 의미합니다. 지금 지도에 표시된 게 당시 가장 번성했을 때의 페르시아 제국 영토 를 표현하고 있습니다. 1장 3절 왕위에 있은 지 제3년에 그의 모든 지방관과 신하들을 위하여 잔치를 베푸니 바사와 메대의 장수와 각 지방의 귀족과 지방관들이 다 왕 앞에 있는지라 왕이 여러 날 곧 180일 동안 180일이면은 6개월이잖아요. 무슨 잔치를 6개월 동안 합니까? 자, 이것은 이 아하수에르 왕이 한 모습을 보여주는 것 같아요. 자, 그의 영화로운 나라의 부함과 위엄의 혁혁함을 나타내니라. 그러니까 이 오랜 동안 잔치, 향락, 이게 사치 이런 것들로 자신의 위엄을 보이는 거죠. 5절 이날이 지남에 왕이 또 도성 수산에 있는 귀천간의 백성을 위하여 왕궁 후원 뜰에서 7일 동안 잔치를 베풀세. 자, 6개월 동안의 전국적인 잔치를 마치고 이제 수산성이 있는 도시에 있는 모든 귀족과 평민, 심지어는 천민들까지 다 왕궁 후원 뜰에서 7일 동안 잔치를 베풀었습니다. 금잔으로 마시게 하니 잔의 모양이 각기 다르고 왕이 풍부하였으므로 어주가 한이 없었다. 그러니까 술을 한도 없이 내놨다는 거죠. 그만큼 왕이 가진 부가 컸다는 겁니다. 마시는 것도 법도가 있어 사람으로 억지로 하지 않게 하니 이는 왕이 모든 국내 관리에게 명령하여 각 사람이 마음대로 하게 함이더라. 먹고 싶은 만큼 퍼먹어라. 7일 동안. 왕후 와스디도 아하수에로 왕궁에서 여인들을 위하여 잔치를 베푸니라. 자, 이때 왕비, 왕후인 와스디가 뭘 하고 있었는지를 보세요. 여인들을 위한 잔치를 베풀고 있었습니다. 이것도 보통 일은 아니죠. 왕궁의 바깥일, 그리고 안의 일, 이것을 왕과 왕후가 나누어서 하는 것은 동서를 막론하고 다 같은 것 같습니다. 와스디도 지금 똑같이 여인들을 위한 잔치를 베풀고 있었습니다. 자, 이 왕이 하는 일을 지금 돕고 있는 거라고 또 볼 수 있겠죠. 자, 제7일에 왕이 주흥이 일어나서 즉 술에 취한 겁니다. 술김에라고 이해도 될 것 같아요. 오전 내시 무만과 비스다와 하르보나와 빅다와 뭐 이렇게 돼 있고 7사람에게 명령해서요. 왕후 와스디를 청하여 왕후의 관을 정지하고 왕 앞으로 나오게 하여 그의 아리따움을 뭇 백성과 지방관들에게 보이게 하라 하니 이는 왕후의 용모가 보기에 좋음이라. 그러나 왕후 와스디는 메시가 전하는 왕명을 따르기를 싫어하니 왕이 진노하여 마음속이 불붙듯 하더라. 아니 이 왕후 와스디는 왜 왕의 명령을 따르지 않은 걸까요? 지금 왕후가 놀고 있는 상황이 아니잖아요. 지금 바쁜 상황이잖아요. 그리고 이 잔치의 마지막 날 이제 최종 마무리를 두고 있는데 지금 왕후를 부른 이유가 뭔가요? 보면은 왕후의 아리따움을 백성들에게 보이기 위해서라고 되어 있잖아요. 지금 이 왕은 자기 아내, 자기 왕후를 하나의 장식품으로밖에 취급하지 않고 있습니다. 그렇지 않나요?
왕후 입장에서는 기분이 좋을 리가 없죠. 아니, 뭐, 그, 국가의 중대한 행사라든가, 아니면 외교 관계에 있어서 필요하다든가, 이래서 왕후를 부른 게 아니고, 단지 사람들 앞에, 봐, 내 부인 예쁘지? 이거 보이려고 왕후를 부른 거예요. 학생 교재는 이런 설명이 없습니다만은, 고대 이 페르시아의 풍습을 아는 학자들 중에는 이렇게 말하는 사람도 있어요. 남편이 아내의 아름다움을 보이려고 불렀다는 얘기는 왕후가 예쁘게 치장하고 와서는 그 사람들 보이는 앞에서 옷을 다 벗어야 한다라고 이야기를 해요. 그걸 왕후가 좋아하겠습니까? 근데 이것도 왕이 술에 취한 김에 한 명령이에요. 자, 여기에 대해서 왕이 화가 났어요. 왕이 사례를 아는 현자들에게 묻되 왕이 규례와 법률을 아는 자에게 묻는 전례가 있었는데요. 자, 15절로 갈게요. 왕후 와스디가 내 시가 전하는 아하수에로 왕의 명령을 따르지 아니하니 규례대로 하면 어떻게 처치할까? 하고 상의를 했더니 이 사람들이 하는 말이 17절입니다. 아하수에로 왕이 명령하여 왕후 와스디를 청하여도 오지 아니하였다 하는 왕후의 행위의 소문이 모든 여인들에게 전파되면 그들도 그들의 남편을 멸시할 것인즉 오늘이라도 바사와 메대의 귀부인들이 왕후의 행위를 듣고 왕의 모든 지방관들에게 그렇게 말하리니 멸시와 분노가 많이 일어나리이다. 당시 법률학자들, 이제 왕에게 아부하는 자들이 한 이 말 여러분들이 알아서 평가해 보시기 바랍니다. 19절 왕이 만일 좋게 여기실진데 와스티가 다시는 왕 앞에 오지 못하게 하는 조서를 내리되 바사와 메대의 법률에 기록하여 변개함이 없게 하고 그 왕후의 자리를 그보다 나은 사람에게 주소서. 왕의 조서가 이 광대한 전국에 반포되면 귀천을 막론하고 모든 여인들이 그들의 남편을 존경하리이다 하니라. 이제 어떤 사람들은 이 와스티 왕후가 여권 을 주장한 것이다라고 하면서 뭐 가치를 부여하는 사람도 있는데 뭐 그런 의미로 보이지는 않습니다. 제가 보기에는 단순히 왕의 변덕에 와스디 왕후는 놀아나고 싶지 않았던 것 뿐이었을 겁니다. 이 왕의 천박함, 저는 천박하게 생각해요. 이 보이는 듯한 모습입니다. 자, 왕과 지방관들이 그 말을 옳게 여긴지라 왕이 무무가는 이 말대로 행하여 조서를 내렸습니다. 이르기를 남편이 자기의 집을 주관하게 하고 자기 민족의 언어로 말하게 하라 하였더라. 자, 요 자기 민족의 언어로 말하라라고 하는 거는 뭐 나쁘지 않습니다. 이건 좋은 겁니다. 뭐 페르시아는 지배하고 있는 이민족들도 이제 평등하게 대하려고 노력하는 나라였으니까요. 하지만 남성 우월주의 그리고 자신의 권력을 과시하고자 하는 이런 천박한 성향은 어쩔 수가 없는 것 같습니다. 남편의 권위가 그 힘으로 억압하는 데서 나오는 것이 아니죠. 지도력은 그런 게 아닙니다. 자, 이러니 이 페르시아가 서서히 뭐 기울어가는 것도 어쩔 수 없겠죠. 자, 일장 정리하자면은 어쨌든 이로 인해서 와스디 왕후가 폐위가 되었습니다. 여기 보면 변기업계 이거는 법률로 못 박았다는 겁니다. 일단 이렇게 조서를 작성하고 여기에 왕의 인장을 찍어버리면은 왕도 이걸 바꿀 수가 없습니다. 그게 이 변기할 수 없는 바꿀 수 없는 조서라는 게 그런 의미예요. 자, 이 다음에 이 왕후가 어떻게 됐겠냐? 그냥 곱게 왕후 자리에서 물러나서 그냥 자기 집에 돌아가면 끝나는 거냐? 그렇지 않죠. 아마 처형당했을 겁니다. 저는 이제 와스리와 에스더를 좀 비교하고 싶어요. 이 두 여인 모두 고대 비정한 이 권력의 희생자들이었죠. 에스더도 마찬가지입니다. 에스더가 왕후가 되고 싶어서 왕후가 됐나요? 그냥 강제로 차출된 거잖아요. 그리고 자기 주관이 뚜렷했던 두 여인들로 저는 생각을 합니다. 자, 2장 1절 보면은 참 어이가 없어요. 그 후에 아하수에로 왕의 노가 그침에 와스디와 그가 행한 일과 그에 대해 내린 조서를 생각하거늘 노가 그쳤다. 이제 술 깼다는 얘기죠. 술김에 평생을 함께 해온 자기 아내를 버린다고요?
노가 그쳤다. 술이 깨고 다시 정신 차리고 보니까 내가 무슨 짓을 했지? 라고 생각한 겁니다. 자, 그러자 왕의 측근 신하들이 아뢰되 왕은 왕을 위하여 아리따운 처녀들을 구하게 하시되, 그죠? 자기가 이미 왕명을 반한 거니까 되돌이킬 수 없죠. 체면도 있죠. 그래서 전국 각 지방의 관리를 명령하여 아리따운 처녀를 다 도성 수산에 모아 후궁으로 들여 국류를 주관하게 하는 해계의 손에 맡겨 그 몸을 정결하게 하는 물품을 주게 하시고 왕의 눈에 아름다운 처녀를 와스디 대신 왕으로 삼으소서 하니 왕이 그 말을 좋게 여겨 그대로 행하니라. 이걸 보면은 이 왕에게 왕후 와스티를 내치라라고 조언을 했던 이 사람들의 또 생각의 다른 한편을 볼 수 있는 것 같아요. 왜냐면 그 아하수에로 왕이 됐을 때 원래부터 있던 왕비가 이 와스티 왕비이지 않습니까? 그렇다면 이 왕비가 가지고 있는 권력도 아마 상당했을 겁니다. 근데 그것을 쳐내버린 거죠. 이 별것도 아닌 사건을 이유로 저 왕의 체면을 구겼다라는 그런 이유로 쳐내버린 겁니다. 이것은 동시에 아하수에로 왕의 한쪽 팔을 잘라버린 것과도 같다고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런데 이제 새로 그것도 신분을 막론하고 그냥 예쁘기만 하면 다 불러 모았을 때 후궁을 안 치고 그중에 한 사람을 왕으로 삼으소서 하는 것은 권력의 기반이 없는 왕후를 드리는 것이죠. 이것은 저 자신들의 권력을 좀 더 견고하게 하려는 그런 수작 중에 하나였다라고 볼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자, 5절. 도성수산에 한 유대인이 있으니 이름은 모르드게라. 그는 베냐민 자손이니 기스의 증손이요 시므의 손자요 야엘의 아들이라. 전에 바벨론 왕 느부갓네살이 예루살렘에서 유다 왕 여고냐와 백성을 사로잡아 갈 때 모르드게도 함께 사로잡혔더라. 라고 되어 있는데 이것 때문에 제가 많이 혼동됐었어요. 모르드게가 느부갓네살 왕 때 사로잡혀 왔던 사람이다라는 거잖아요. 그럼 나이가 몇 살인가요? 근데 이거는 한글 성경이 번역을 잘못한 것 같아요. 우리 그 성서 공예가 그 히브리어 원문을 잘못 이해한 것 같습니다. 우리 영어 성경을 한번 볼까요? 여기 보시면은 Who had been carried away from Jerusalem with the captivity 뭐 해갖고 그 뭐 느부갓네살 왕 때 잡혀온 사람이다. 근데 여기 관계되면서 후가 누구냐? 키시예요. 즉 모르드게의 증조 할아버지라고 할 수 있죠. 그리고 어, 이거는 우리 교회 자료는 아닙니다만은 저 찾아봤어요. 좀 다른 자료를 좀 찾아봤더니 히브리어에서도 마찬가지라고요. 6절 맨 앞에 나오는 히브리어 관계대명사 이렇게 돼 있는데요. 이것은 모르드게를 가리키는 게 아니라 5절의 마지막에 언급된 징조부 키시를 수식하는 것을 보는 것이 문법적으로 자유롭다라고 합니다. 만약에 모르드게가 느부갓네살 왕이 사로잡혀온 사람이면 나이가 100일짜리 넘는다는 얘기고요. 근데 그 사촌 여동생이 에, 왕후가 된다고요? 그럼 사촌 여동생도 적어도 나이가 6, 70살은 됐을 거 아닙니까? 아무리 못 돼도 그런 여인을 왕후로 맞아 들일 리가 없지 않습니까? 아름다운 여인이라고 그럴 리가 없죠. 아무튼 그래서 이 문장을 잘못 번역한 거다. 자, 한글 성경을 보시는 분들은 오해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모르드게가 아니고 여기 기스가 사로잡혀온 거다라고 이해하셔야 됩니다. 7절. 그러니까 모르드게의 삼촌의 딸 하다사 곧 에스더는 부모가 없었으나 용모가 곱고 아리따운 처녀라. 모르드게의 삼촌의 딸이니까 사촌 여동생이죠. 그의 부모가 죽은 후에 모르드게가 자기 딸같이 양육하였더라. 그러니까 모르드게와 에스더는 나이 차이가 좀 있는 겁니다. 왕의 조서와 명령이 반포됨에 처녀들이 도성 수산에 많이 모여 해계의 수하에 나아갈 때 에스더도 왕궁으로 이끌려가서요. 끌려간 거죠. 해기가 이 처녀를 좋게 보고 해계는 수산궁에 처녀들을 모으고 후궁에게 드리는 이 모든 일에 총책임을 맡은 사람이었습니다. 이후로 이 후궁들은 이 해계의 관리하에 놓인 겁니다. 자, 근데 이 해계가 보니까 에스더가 마음에 들어요.
그래서 이 처녀를 보고 은혜를 베풀어 몸을 정결하게 할 물품과 일용품을 주며 또 왕궁에서 을에 주는 일곱 궁녀를 주고 에스더와 그 궁녀들을 후궁 아름다운 처소로 옮기더라. 에스더가 자기의 민족과 종족을 말하지 아니하니 이는 모르드기가 명령하여 말하지 말라 하였습니다. 이건 아마 정치적인 이유일 것 같아요. 그러니까 에스더가 자신이 유대인이다라는 걸 알게 되면 에스더의 안위가 불안할 수도 있을 것 같아요. 이게 왕국 내에서의 권력 싸움에서 특히 하만이라는 사람은 아말렉 출신이라고 했잖아요. 네, 근데 왕이 바로 밑에서 권세를 부리는 위치에 있었습니다. 이 여성들이 몸을 정결하게 하는 기한을 지났다. 12달 동안. 자, 이 이야기는 그 설명이 있으니까 보겠습니다. 자, 에스더의 이름에 대한 설명부터 하나하나씩 보겠습니다. 에스더를 하다사라고도 불렀잖아요. 하다사 또는 에스더. 이것은 이제 페르시아에 살던 유배된 다른 유대인들처럼 에스더는 히브리 이름과 바사, 즉 페르시아 이름을 둘 다 가지고 있었는데요. 하다사는 히브리 이름으로 도금령, 어떤 식물의 이름이라고요. 그리고 에스더는 페르시아어로 별을 의미한답니다. 뭐 유럽의 언어들 보면 에스텔라, 스텔라 뭐 이런 이 별을 칭하는 이름들 있지 않습니까? 자, 에스더 비슷하죠? 별을 의미한다 합니다. 왜 에스더는 그녀의 민족을 밝히지 않았나? 에스더는 모르드기의 명을 따라 그녀가 유대 혈통을 밝히지 않았던 고로 존경과 경의를 받았다. 유대 처녀로서는 그러한 환대를 받을 수 없었을 것이다. 그녀는 여왕으로 뽑히고 난 뒤에도 모르드기의 요청으로 그녀의 민족적 신분을 비밀로 지켰습니다. 왜냐하면 위험했기 때문이죠. 자, 정결케 하는 기한이란 뭔가? 아담 클라크라는 학자의 설명에 따르면은 바빌론의 여러 지방으로부터 젊은 처녀들 중 가장 아름다운 처녀들이 선출되게 되어 있었고 이들은 백성의 모든 계급 중에서 차별을 두지 않고 뽑혀왔기 때문에 결과적으로 하층 계급 출신들도 많이 섞여 있었다. 이들이 왕 앞에 나아가기 위해서는 치장과 준비 기간, 즉 교육도 받아야 했겠죠. 그리고 뭐 보석이나 기타 장식물들도 선택할 수 있었을 거고요. 하지만 에스더는 이런 특권을 이용하지 않았다라고 해요. 내시이자 그죠? 궁녀들의 관리자인 해기가 준 것 외에는 더 구하지 않았다. 자, 13절부터 볼게요. 이렇게 해서 처녀가 왕에게 나아갈 때는 그가 구하는 것을 다 주어 후궁에서 왕궁으로 가져가게 했습니다. 왕이 부름을 받았을 때 이제 장식품 뭐뭐 달라고 하면 다 줬다는 얘기죠. 저녁이면 갔다가, 자, 이 처녀가 저녁이면 갔다가 아침에는 둘째 후궁으로 돌아와서 비빈을 주관하는 넷이 사스갓의 수하에 속하고 왕이 그를 기뻐하여 그의 이름을 부르지 아니하면 다시 왕에게 나아가지 못하더라. 뭔 소리입니까? 저녁에 갔다가 아침에 후궁으로 돌아온다는 얘기는 저 왕과 하룻밤을 같이 지내는 거죠. 그래서 왕이 평가하는 겁니다. 지금 이 몇 명이나 되는 처녀들을 불렀을까요? 다 하룻밤씩 자보고 그리고서 제일 마음에 드는 여성을 왕으로 부른다는 얘기죠. 자, 유대인인 이 에스더 입장에서는 이건 날벼락 같은 일이 아니었겠습니까? 지금 후궁으로 불려간 거는 자기 운명을 알고 있었죠. 근데 어떡합니까? 왕명인데. 자, 15절. 모르드게의 삼촌 아비하일의 딸, 곧 모르드기가 자기의 딸같이 양육하는 에스더가 차례대로 왕에게 나아갈 때 국류를 주관하는 넷이 해계가 정한 것 외에는 다른 것을 구하지 아니하였다. 그냥 어, 더 안 꾸미고 갔다는 얘기죠. 하지만 모든 보는 자에게 사랑을 받더라. 아하수에르 왕의 제7년 10월 곧 데베돌에 에스더가 왕궁에 인도되어 들어가서 왕 앞에 나아가니 왕이 모든 여자보다 에스더를 더 사랑하므로 그가 모든 처녀보다 왕 앞에 더 은총을 얻은지라. 왕이 그의 머리에 관을 씌우고 와스디를 대신하여 왕으로 삼은 후에 왕이 큰 잔치를 베푸니 에스더를 위한 잔치라. 이렇게 해서 에스더가 왕후가 되었습니다. 그리고 이거는 그냥 모르드게가 왕의 목숨을 구한 얘기 나오는데요. 자, 왕이 이 모양이니까 이런 왕에게 뭐 항상 이런 제국의 왕들은 항상 그 목숨 위험을 받는 법이지만 특히나 이 아하수에로 왕 하는 행동, 처세를 보면은 적이 많을 것 같지 않습니까? 원한을 품은 사람들이 특히 왕국 내에도 원한을 품은 사람이 많을 건 당연하지 않습니까? 자, 19절.
2장 29절 처녀들을 다시 모을 때에는 모르드게가 대궐문에 앉았더라. 이 대궐문에 앉았다는 얘기는 모르드게가 궁에서 일하는 사람이었음을 어느덧 신분이 높은 사람이었음을 말한다라고 해석을 해요. 에스더는 모르드게가 명령한 대로 그 종족과 민족을 말하지 아니하니 그가 모르드게의 명령을 양육받을 때와 같이 따릅니다라. 아버지같이 따르던 사촌 오빠잖아요. 모르드게가 대궐문에 앉았을 때 문을 지키던 왕의 넷이 빅단과 데레스 두 사람이 원한을 품고 아하수에로 왕을 말살하려는 음모를 꾸미는 것을 모르드기가 알고 왕후 에스더에게 알리니 에스더기가 모르드기의 이름으로 왕에게 알리는지라. 조사하여 실증 얻었기로 두 사람을 나무에 달고 그 일을 왕 앞에서 군중 일기에 기록하니라. 여기도 왕주실록이 있었나 보네요. 자, 이 사건은 모르드게와 에스더가 왕으로부터 더 신뢰를 받는 그런 사건이 되었을 것 같습니다. 자, 오늘 여기까지 할게요. 진짜 중요한 이야기는 이제 내일부터 계속되겠습니다.